네, 반갑습니다. 네, 그 수업 전에 잠깐 질문하신 게 있어서 어차피 오늘 우리 이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약간 상속 관련되는 부분하고 뭐 상속의 분쟁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 질문하셨는데 부동산에 있어서 여기 먼저 보시면 여기 기초 이론 지식이 좀 돼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물건 중에서 계곡동의 근린주택 물건이 아닌데 나중에 제가 화면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건이 취하가 되긴 했는데 족발집이 있는 상가주택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거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게 여기 이제 소유주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의 소유한 사람이 지분을 뭐 20%씩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 지분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해서 전체를 매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해서 이제 뭐 어머님의 분의 몇, 뭐 이제 뭐 큰형 분의 몇, 뭐 누나 얼마, 내 얼마, 뭐 동생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 등기를 하거든요. 예, 지분 등기를 하는데 이 지분만 경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지분 경매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지분 경매로 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지분만 가지고 이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권리행사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지분 경매는 감정가 자체가 원래 시세의 한 70% 정도밖에 감정이 안 돼요. 만약에 감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한 70 정도로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 정도로 보통 감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분 경매는 또 보통 70% 이하로 낙찰받아요. 감정가에. 그러면 원래 시세가 100인데 감정은 70. 낙찰은 또 감정가의 70% 이하.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시세에 비하면 감정 자체가 30% 낮게 됐고 낙찰도 70% 이하로 되니까 70 곱하기 70% 하면은 49%니까 70% 이하로만 낙찰받아도 시세 절반 이하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낙찰받아서 내가 시세 절반 이하로 받았죠. 근데 뭐 아파트 2분의 1인데 화장실 2분의 1 내가 쓰고 이 방 2분의 1 네가 쓰고 뭐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도로부로 좀 내가 쓰고 동쪽 네가 쓰고 서쪽 내가 쓰고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해서 전체를 매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전체를. 예. 그래서 상속에 관련된 게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사협력의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 상속으로 넘어갈 때 법적인 절차나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매각시키는지를 좀 알면은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에 관련된 지분 등기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정도로 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상속 지분 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속 관련된 거에 또 이제 그 상속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얼마에 어떻게 또 신고하고 그래야지만 양도세가 나중에 어떻게 또 좀 적어지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가 아니고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상담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분 경매에 관해서 먼저 보시면 자, 그 토지가 100평이 있으면 100평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아파트가 만약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30평 아파트 전체 뭐 101호가 있으면 101호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경매가 나오는데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지분 소유자의 채권자가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3분의 1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상속에 관한 분쟁에 고민을 하시는 참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상속 못 받고 저기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5억 이하, 10억 이하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실 때 그냥 어머니 쪽으로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 가치를 따지니까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기장에 땅이 3,000평 있었는데 전원주택이 있었는데 그린빌트 다 풀려가지고 지금 30억이 넘더라고요. 네. 남천동에 3일 타워 아파트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 매치 이렇게 남천동 아파트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팔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팔았죠. 그냥 그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친한 분들 보증을 좀 서줘가지고 연대 보증을 서주셨는데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 집에 어떤 집에 갔더니 가운을 크게 붙여놨는데 가운이 보증 서지 말자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연대 보증이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됐지만 내가 담보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거기에 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보증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죠. 내 재산 가치나 내 책장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로 보증을 해주는데 갑자기 터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터져가지고 A라는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든지 돈을 빨리 안 갚으면 연대보증서는 B한테 바로 채권 취소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10억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남천동에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택이 한 100여평이 있었어요. 예, 지금 남천리 박빙수라고 있는데 좀 유명한 박빙수 집이 있는데 그 유리치 아파트 맞은편 쪽에 그쪽에 또 100여평 하니까 이게 지금 또 몇십억 되더라고요. 그대로 쭉 가져갔으면 뭐 한 50억 이상 재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뛸 줄 몰랐죠. 그린빌트 풀리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재개발을 빨리 알았으면 그린벨트가 어떤 게 풀리는지 빨리 알았으면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갔을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린벨트가 어떤 게 빨리 풀리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주거 밀집 지역 근처 있죠. 주거 밀집 지역 근처. 예. 그런 쪽에 있는 그린벨트는 좀 빨리 풀립니다. 자연 취약지구 근처. 강서구 쪽에 보면 그린벨트 묶인 데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그 신공항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임야 큰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풀려요. 예. 하여튼 이제 개발제한구역도 어떤 경우에 잘 풀리는지 먼저 풀리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이제 하여튼 근처에 집들이 좀 많잖아요. 좀 빨리 풀리고 그런 계획들이 관청에 가면 다 있어요. 예, 혹시 그런 가지고 계시면은 알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형 얼마, 내 얼마, 뭐 동생 얼마, 어머니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억이 안 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읽어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뭐 또 좀 도와주시고 해주시면은 그래야지 어머님이 힘이 좀 있죠. 그렇죠. 나이 드셔가지고도.
근데 보통 한 2, 30분 넘어가면 그때는 좀 이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해서 지분 등기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뭐 그래도 어머니 포지션이 어떻고 뭐 이제 장남, 장녀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나눴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관해서 내가 대출을 썼는데 돈을 안 갚게 되면은 이렇게 격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분 격리. 그래서 공유 지분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수업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드리고 싶어서 좀 더 많이 해드렸더니 숫자가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서 제가 정시에서 가능하면은 뭐 이제 10분을 안 넘기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해도 된다고 이제 여기 말씀하셔서 좀 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우리 수업이 이제 몇 번 이제 절반이 넘어갔거든요.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 봉사하러 온 거지 제 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타일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받는 강사를 한 100배 정도 받아요. 몇 배요? 100배. 보통 한 사람이 100만 원 넘게 받아요. 그것도 한 달에. 그럼 두 달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건들 가지고 수업하고 재테크 정보를 드리고 하는 수업은 뭐 실전 투자강이라고 해서 이제 컨설팅 비용을 받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든 아니면 기본 컨설팅 비용을 받아도 보통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 오는 거는 정말 이런 금정구나 북구나 이쪽에 강의 요청에서 가서 좀 보람도 있고 그래서 봉사하는 차원이고 하는 부분도 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끝까지 예, 7월 말까지죠 우리 수업이. 그렇죠? 7월 말까지 끝까지 안 빠지고 꼭 나오시고 주위에 오늘 또 빠지신 분들 있는 분들은 주위에 또 좀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또 담당 선생님도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좀 오라고 문자도 한번 해주시고 해서 이 숫자가 적으면 있잖아요. 강의할 때 힘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신청은 60명이 하셨는데 여기 예, 30명 적었는데 60명이 하셨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팁을 드리는 것들이 부동산 실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딱 닥치면은 그때 이야기해줬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막 실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지분 요금 문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서 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분. 그런데 아파트의 2분의 1, 땅 같은 몰라도 아파트 3분의 1 이런 지분 참 웃기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매가 많이 나와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데는 여러 명의 소유로 된 데는 이를 공유라고 하며 그 중에 어떤 지분 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매각일 경우 이를 지분 매각이라 한다. 지분 경매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유 지분 경매에서는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50% 이하로 낙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 물건이라고 할 때 뭐 유치권이든 지분 경매든 법정지상권이든 이런 걸 이제 보고 특수 물건 경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공부를 워낙에 많이 해서 이제 특수 물건처럼 어려운 물건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가시면 지분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매각 분할해서 경매 후 지분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상속을 받았어요. 향하고
누나하고 틀어졌어요. 상속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꼭 100억 넘게 받는 사람들 보면 형제끼리 싸우고 어머니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회에 좀 기여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예 살아계실 때 주는 걸 보고 정리라고 하죠. 돌아가실 때 이제 받는 거는 상속, 살아서 주는 거는 정령.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주고 이제 자제분들한테 미리 교육을 어느 정도 재산 이상은 그냥 안 두고 좋은 데 쓸 거다. 이런 것들도 미리 조금 교육을 자제분들 교육을 시켜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공유자로 해서 지분으로 받았는데 형하고 막 누나하고 뭐 저기 의상하고 완전히 뭐 절교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몇 분에 몇 대 있는데 내가 재산 행사도 못하고 팔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20% 가지고 있고 뭐 형이나 누나나 어머니가 80% 가지고 있으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20% 플러스 나머지 부분들 80% 전체 100%를 경매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전체 100%. 네? 네, 강제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때는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매 물건 드린 것 중에 계곡동의 상가주택 경매로 공유물 이제 분할을 위한 경매로 해서 전체 지분이 경매로 들어갔는데 이 경매를 취하시켰어요. 서로 뭐 협의가 됐든지 팔았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일에 12억짜리 강제가인데 10억에 낙찰이 됐다. 나는 20% 지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10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현금 청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20%는 10억에 낙찰됐으면 2억을 주고 30% 가지고 있으면 3억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제주도 땅 사서 생고생하는 사람들 옛날에 참 많이 있었죠. 기획부동산 전화받고 그런 경우에 보통은 지분으로 토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협의 안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경매를 넣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만일에 지분을 경매를 넣게 되면은 시세 절반이 야로 낙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분 경매가 아닌 전체를 경매를 넣으면 전체를 낙찰받는 사람은 전체를 경매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낙찰이 이제 좀 높게 되는 거죠. 높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자의 우수 매수권을 아셔야 되는데 공유자의 우수 매수권 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채무자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만일에 갑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럼 갑이 아닌 다른 공유자 뭐 을병정 있겠죠. 근데 채무자는 안 돼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채무가 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경매 낙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 지분 경매 누군가 낙찰받겠죠.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낙찰된 금액 있죠. 낙찰된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만일에 10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럼 10억에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는 것만 사실 전문적으로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 5억만 들어도
외관에서 실무적으로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경매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아는 분이 그 남민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씩 들고 있었어요. 3명이서. 그래서 메디칼 관련되는 쪽이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3분의 1만 해도 그 상가 건물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분할하게 되면은 이쪽이 저쪽 그래서 다른 쪽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도 상가 임대를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공정보수 매수권 행사를 할 때 어설프게 해가지고 공정보수 매수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공정보수 매수권은 딱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한 번밖에 못 쓰는 게 아니고 2번 쓰고 3번 쓰고 막 이랬어요. 공정보수 매수권을 만약에 신고를 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입찰이 왔자 마음하면서 입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꾸 떨어져요. 그럼 그걸 자꾸 낙찰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되면 이거를 낙찰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매 전문 회사에 울산에 있는 회사에서 3분의 1을 지분을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공정보수 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한 거예요. 부동산 관련되는 어떤 법인 회사에 했는데 경매 전문 회사가 아니면은 경매 담당 부서가 있어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경매만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쭉 해서 여러 가지 실무를 겪었지만 근데 이 공정보수 매수권 행사를 해서 싸게 가져오려고 딱 해서 유찰시키고 했는데 저번 입찰 때 공정보수 매수권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하잖아요. 그럼 차지 입찰가로 가져와야 돼요. 만일에 10억짜리가 6억 4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 공정보수 매수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입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차지 입찰가로 내가 가져와야 돼요. 만일에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51.2% 떨어졌을 때 그때는 그냥 경쟁 입찰로 해서 내가 입찰해야 돼요. 공정보수 매수권을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64%대 64%대 공정보수 매수권 신고를 해놓고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차수에 공정보수 매수권 신고를 하면 대법원 안에 들어가면 문건 접수 내역 이런 내용 여기 보면 공정보수 매수권 신고서 제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행사 안 하고 유찰시켰네? 하고 전문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3분의 1. 그래서 시세 절반 내려받은 거예요. 상가 건물의 3분의 1을. 그렇게 하니까 그때 자기가 또 공정보수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도기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전국에 있는 경매 담당 행사들이 다 딱 해서 아예 이야기를 해요. 공정보수 매수권 행사는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그렇고 내용이 한 번밖에 이제 사용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경매 공부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정보수 매수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저 입찰가를 가져온다. 그러면 자, 바보 아니면 공유자보수 매수권 행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인데 입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얼마를 이제 써놔가지고 낙찰될지 잘 모르죠. 6억 4천원 쓸지, 6억 5천원 쓸지, 8억을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입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저입찰가로 내가 가져오죠. 최저입찰가로. 근데 누군가 입찰했어요. 6억 4천, 6억 4천5백, 7억 1천. 근데 내가 입찰을 만일에 한다라고 하면 좀 유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7억 5천, 8억 이렇게 입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낙찰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써놓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써놓을 수도 있죠. 내가 더 많이 써놓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더 많이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낙찰된 금액 그대로 딱 가져오면 되죠. 공유자보수매수 금행사를 해서 낙찰된 금액 그대로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천리입찰가 금액 그대로. 예, 그래서 공유자보수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예, 유찰됐으면 천리가로 가져오고, 누군가 낙찰받았으면 낙찰된 금액 그대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10억인데 누가 100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그 100억 잔금을 칠 수 없죠. 그럼 공유자보수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나는 낙찰 못 받는 거고, 다음에 혹시 입찰하게 되면은 경쟁 입찰하는 거죠. 자, 이 그 공유자보수매수권 행사하고 지분 경매 때문에 제 먼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시골에 이제 저기 통영부분 쪽에 땅이 이제 농지가 경매로 들어갔었어요. 지분 경매로. 근데 농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먼 친척이면 뭐 한 8촌 뭐 이 정도 되는 친척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통영법원에 4번 5번을 내려갔어요. 공정수에서 행사를 분위기 보고 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낙찰되는 거 보고 스탠바이에 있다가 공정수매수권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서로 다 만들어놨다가 경매 계장한테 물어보고 낙찰되는 거 보고 서로 바로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낙찰이 안 되면은 공정수매수권 서류 안 넣고 또 유찰시키고 좀 조금이라도 싸게 받으려고요. 예. 낙찰이 되면 서류 바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 물건을 잘 살렸죠. 자, 이렇게 이런 이제 특수 물건들이나 좀 주의해야 될 물건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 뭐 제 나름대로는 참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리는데 좀 실무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보수 매수권을 누군가 행사하게 되면 내가 낙찰받았지만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낙찰된 걸로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차순위 매수신고인 되는 거예요. 전에 배웠죠? 차순위 매수신고인 낙찰자는. 그러면 공유자보수 매수권 행사해놓고 이거를 만일에 잔금치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낙찰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협의가 만일에 안 되잖아요. 만일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지분만 경매를 넣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경매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지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매물건을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로 해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것은 변호사나 사무사하고 조금 더 상담을 하시고요. 상속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세무사하고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분으로 이제 받았는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전체를 경매를 넣어서 내가 현금 청산으로 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지분 비율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고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내용이 단순하게 수업 시작 전에 뭐 잠깐 1, 2분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아까 말씀을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서동의 서금사구역에 경매낙찰된 건이 있거든요. 요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그걸 먼저 보고 제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세요. 검정구 서동
예, 신흥파크빌 3층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경매 자료 그런 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를 보시면 경매 사이트 보려고 하시면 구독 옵션이나 지지 옵션 같은 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공짜로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두인 경매라고 있어요. 두인 경매. 네, 두인 경매라고 있는데 그냥 무료 경매 사이트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돈을 주고 가능하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보는 적이 아닌 타 지역을 좀 잠깐 보려고 하시면은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되는데 조금 그래도 돈 주고 보는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대법원 법원 경매 관련되는 내용을 보셔도 되는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파악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입찰하기 전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물건 접수 내역이나 매각 물건 명세서나 감리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대법원 사이트를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요거를 그 입찰에 들어가도 뭐 저도 떨어질 뻔했어요. 예. 근데 뭐 높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 1억 100이 감정가예요. 1억 100 감정가 1억 100이죠. 보이나요? 예. 근데 낙찰이 얼마나 됐죠? 2억 2,511만 원. 222.88%. 입찰을 15명 했습니다. 양산에 사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차순위 금액은 쉽게 생각하면 2등한 사람이죠. 예. 예, 전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차순위라는 사람은 그 순위 씨는 무슨 낙찰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승인 차시고 이름이 순위인 줄 알고 경영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몇 땅에 해당하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별로 안 없네. 그래서 이 차순위 금액이 2억 1,120만 원. 자, 120만 원하고 1,120만 원하고 2억 2,511만 원. 예, 한 돈 1,000만 원 좀 넘게 차이 났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만일에 끝까지 가지고 가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프리미엄은 3, 4억 정도가 나중에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은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지금 아예 철거도 안 하고 그런 재개발 구역 중에서 대형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철거도 안 했거든요. 근데 84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4억 5천이 그래야 되고 있습니다. 4억 5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동호수 추천 정도만 하고 일반 분양도 안 했는데 대형비치나 뭐 3기 타워 아파트 이런 경우는 넘쳐종에 그냥 대형종의 대형비치나 이런 경우는 피해가 기본적으로 한 5억 이상 그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건 드리는 것 중에 사실 이 물건을 제가 놓쳤거든요. 사실 미리 좀 드렸으면은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먼저 강의를 좀 당겨서 해드리고 했으면은 입찰하셔야 낙찰받는 분이 있으면 근데 입찰해봤자 떨어졌을 거예요. 예. 제가 상담해 드릴 때는 시세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2억 2,500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일반 매매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억 미만으로 1억 7, 8천 이런 물건들도 잘 찾아보면 있었는데 어차피 입찰 들어가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15명이나 들어오면서 길이 과감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4억, 5억 정도 가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는 요 시세가 보니까 2억 미만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1억 정도 서금사구역에 1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과 한 두세 달 동안 있잖아요. 2, 3개월 지나고 지금하고 완전 틀려요. 2, 3개월 전에 만약에 P를 5천 주고 샀잖아요. 한 3개월 전에. 근데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 분위기 보면 3개월 전에 P 5천만 원 주고 샀던 게 지금은 P를 1을 넘겨줘야 되고 한 3개월 만에 또 순식간에 올라버렸어요. 부산에 거의 모든 지역들이.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일자성이 편해가지고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은 뭐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좀 있겠죠. 예. 제가 입찰했는데 하나 놓친 것 중에 한 100만 원짜리가 떨어졌는데 대형 탈구역 같은 경우에 대형 탈구역 제가 물건을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입찰한 거 떨어졌는데 그걸 경비낙찰 받은 사람이 제 회사의 매물로 이제 의뢰한다고 전화를 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는 낙찰 2억에 받아놓고 5억 넘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재개발할 때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주거에 관한 건축 면적이 많아서 분양권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분양권이 2개. 만일에 주거에 관한 건축 면적이 84제곱미터 더하기 59제곱미터 이 면적보다 더 크면 만일에 59제곱미터 플러스 59제곱미터 면적보다 더 크면 그러면 118이죠. 59, 59면은 59는 25평형이거든요. 전용 59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5평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주택의 면적이 주거의 면적이 118제곱미터가 넘으면 25평짜리를 2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재개발할 때 또 설명드리겠는데 꼭 아셔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물건은 하나하나 이제 경매 분석하면서 하나 보겠습니다. 2019 타경의 795 하나 사건 번호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그럼 서동은 금정구는 여기 금정구잖아요. 금정구는 경기차를 어디 가서 한다고요? 본원. 거제동 있죠? 거제동 가서. 매각기일은 7월 8일 오전 10시. 보통 항상 오전 10시 합니다. 경매 10개. 잘 모르면 경매 10개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재지는 302호인데 이게 5층 중에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수도 괜찮았죠? 물건 중별은 다세대 빌라. 다세대에 있으면 이렇게 302호라는 호수의 등기부가 나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장에는 302호, 301호 있지만은 등기부상에 302호, 301호가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하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현장에는 호수가 돼 있고 집이 빌라처럼 돼 있지만 한 명이 만일에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이 만일에 18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빌라나 원룸이.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한 명이 소유할 수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20세대가 넘어간다. 뭐 호수가 한 25개 된다 이러면은 다가구 주택이 안 되고 다세대로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용어도 아셔야 돼요. 다세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빌라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빌라 매토 하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토지 건물 전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권 47.78제곱미터. 자, 평으로 고치면 14.453평. 자, 상식적으로 이것도 아셔야 되죠. 평형 제곱미터 고치는 어떻게 하죠? 숫자 계산을. 네. 만일에 100제곱미터 같으면 그냥 대충 30평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곱하기 0.3025 하시면 됩니다. 0.3025니까 뒤에 025 떼버리고 그냥 0.3만 곱하면 대충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 이게 몇 제곱미터일까? 몇 평방미터일까? 같은 말이죠. 평방미터, 제곱미터. 그러면 3.3058 곱하시면 되는데, 그냥 곱하기 3.3, 3.3.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100평이다. 100평이다. 그러면은 대충 제곱미터로는 330제곱미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제곱미터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가로 1m, 세로 1m, 가로 1m, 세로 1m,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 그러니까 메타가 두 개니까 곱해가지고 두 개니까 1 곱하기 1은 1이고 미터가 두 개 나오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고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고.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기초 위주로 해서 그랬는데 공부를 처음 해보고 부동산 상식 전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무상 설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가 미만이 보통은 32세평, 34평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84점 뭐 얼마 이래가지고 34평짜리 아파트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 나와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나 이런 것들. 자, 등기부상에 나오는 면적은 뭐가 나온다고요? 전용 면적. 그냥 평수가 안 나와요. 이것도 몰라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84A 타입, 뭐 84B 타입 이렇게 할 때 등기부상에 84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용 면적이 84점 얼마.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84제곱미터 같으면 아파트 34평 정도 되죠. 그럼 이거를 84 곱하기 평으로 환산해서 고치면 뭘 곱한다고 했죠? 84 곱하기 0.302요. 0.302. 근데 암산으로 대충 하려고 하면 그냥 0.3 곱하면 보통 25.7평 정도 나오거든요. 25.7평. 자, 그럼 아파트 25평짜리는 보통 5제곱미터, 6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60제곱미터 미만. 그럼 60제곱미터라고 생각한다면 곱하기 0.3 뒤에 공이 없어버리고 암산하면은 대충 18평 정도 되죠. 18평. 그럼 25평짜리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된다. 내가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내가 쓰는 공간. 근데 거기에 베란다, 발코니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 전용 면적 안에. 그럼 베란다, 발코니나 이런 것들이 폭이 좀 크면 집이 좀 넓어 보이는 거죠. 확장했을 때. 예, 이런 상식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죠. 베란다 폭이 크면 집이 좀 더 큰 집이다. 예. 자, 그런데 요거는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71.9제곱미터죠. 71.9제곱미터. 그러면 21.75평이잖아요. 대충 22평 정도 되죠, 전용이. 그러면 아까 25평짜리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대충 얼마였습니까? 59제곱미터 했잖아요. 25평형 아파트가. 그러면 전용 면적이 대충 18평 됐죠. 근데 이 18평 전용 면적보다 21.75니까 3.75평이 더 많죠? 3.75평이. 그러면은 25평짜리 아파트로 따졌을 때 대충 4평 정도는 더 많으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30평짜리 정도 되겠죠? 이 면적은, 이 전용 면적은 일반적인 아파트 3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 30평 정도면 1억 100이면 네, 입찰이 볼만하죠. 그냥 뭐 서울사구역에 뭐 소동의 재개발 이렇게 빨리 안 되고 해도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될 때까지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금융구는 재개발이나 뭐 서울사나 이런 지역들이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부곡 재개발 구역도 막 소송 막 이렇게 되고 해서 또 뭐 취소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시끄러운 데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재개발 진행하다가 취소되잖아요.
취소돼도 다시 안 되면 다시 또 진행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런 상황이에요. 부곡동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는데 이거 취소되니까 이거 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난리나 버린 거죠. 재산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면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파트 한 29평, 30평 정도 되니까 감정가 1억이니까 한번 입찰해서 뭐 안 되면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뭐 그 정도 차원에서도 이제 보는 거죠. 자, 매각 물건에 제 번째 우리 배운 거 있죠. 대지권 지분에 관해서 대지권 지분이 표시되어 있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지분 표시가 되어 있고 일괄 매각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또 감정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대지권 지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집합 건물을 낙찰받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대지권 없음, 토지를 두등기, 대지권 미등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사실 때뭐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대지권 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일반 매매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은 2019년 8월 21일.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경매 개시 결정됐는데 지금 7월 8일 날 낙찰된 거죠. 거의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얼마나 여기 가격 흐름이 이제 컸는지.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만약 1년 전에 1억 100 감정이 그때 시세가 1억 100이었기 때문에 감정할 때, 예. 자, 감정할 때 이 감정가 정한 날짜는 이 가격 시점이라고 했죠.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가격 시점을 잘 보셔야 된다고. 가격 시점은 2019년 9월 3일 날 경매가 안 들어갔죠. 8월 21일 날 들어오고 나서 감정은 9월 3일 날 한 12일 정도 뒤에 한 보름 정도 뒤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작년에 만일에 서동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빌라들 쫙 다 샀다. 집집마다 다 샀다. 한 2억 정도 굴렸다. 2억 정도. 친구 이름 뭐 그냥 가족 친척 이름 선후배 이름 아는 사람 이름 다 동원해서 한 집에 하나밖에 못 사거든요. 한 가구 한 세대 하나밖에 못 사요. 재개발 구역은 다 샀다. 만약 2억 정도 들여 샀다.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 물건을 보다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세 시세가 한 9천만 원 이상 하거든요. 전세 시세가 9,001억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에 전세 1억을 안고 내가 1억 100에 사면 내 돈 얼마 들어가죠?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등기비용 뭐 얼마 정도 하면 등기비용도 해봤자 뭐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등기비용은 해봤자 뭐 몇백만 원 안 들어가겠죠. 뭐 200만 원 안 들어가겠죠. 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오늘 정책 발표된 거 있잖아요. 예. 참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 실업세를 12%를 매기겠다. 2주택자는 8%를 매기겠다.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도 안 잡히고 저렇게도 부동산 안 잡히고 하니까 지금 뭐 7억세를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베풀었던 돈을 세금으로 다 그대로 들으실 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국가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국가 정책에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제 재택하기가 정말 참 어렵게 됐어요. 예. 집이 있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근데 우리나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절반밖에 안 돼요, 50%. 근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 50%가 그 중에서 한 채 안 가지고 있고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집 없는 사람이 50%예요. 50%는 집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만일에 전세가 9천이다. 전세가 9천. 그러면은 이 물건 살 때는
1억 100만 원 플러스 등기 비용 뭐 한 200만 원 안쪽. 그러면 뭐 부동산 수수료 등등 해도 예, 한 그 1,500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뭐 한 1,100만 원 플러스 등기 비용, 기타 경비 토탈해서 한 1,350? 뭐 이 정도면 이 물건을 작년 이 가격 시점 있죠. 9월 3일. 이때 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전 투자 이렇게 물건들 가지고 수업할 때 물건들 몇 개만 야무치게 딱 이렇게 해도 수업 한 시간 반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야무치게 딱 듣고 입찰하고 우리 안에서도 또 경쟁 입찰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해서 투자 분석까지 딱 하고 해서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이제 한턱 쏘는 거죠. 낙찰받는 사람이. 네. 그럼 맨날 회식이에요. 맨날 회식. 수업 마치고 맨날. 네. 아, 내가 낙찰받았는데 밥 살게, 술 살게.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1년, 2년, 3년. 그러면은 또 팔았는데, 야, 내 돈 1,500만 원 묶였는데 1억 벌었어. 아, 1,500만 원 묶였는데 1억 벌면은 할만합니까? 양도세를 내가 다 내잖아요. 다 내도 조정대상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가 아니면 부산은 일단 아니죠. 네. 1억 벌면은 세금 2천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우리 첫 시간에 이제 했잖아요. 대충 계산해서. 그러면 8천만 원 내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1,500만 원 정도 돈 들여서 8천만 원 순수익 벌었다. 그러면 만일에 작년 8월달, 9월달 있죠? 그때 막 소송 있는 물건들,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들,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명의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야 이거 내 돈 벌면 좀 줄게. 돈은 내가 대줄 거니까 내가 1,200만 원 대줄 테니까 100만 원만 내라. 내가 1,200만 원 대줄 거니까 100만 원만 내라. 그 대신에 이거 팔면은 얘한테 최소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네? 아, 공동 투자하는 거는 이제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이제 신용에 관해서 1억만 빌리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공동 투자나 이런 것들은 괜찮죠. 네. 공동 투자라는 거는 뭐 돈을 보태서 하는 거는 부동산 돈 보태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죠. 일단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르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불법적인 요소를 가르치고 싶은 건 아니고, 만일에 내가 집을 이렇게 사는데 돈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내 형이 있어요. 내 동생이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다들 좀 가난하게 살고 잘 못 살아요. 형, 이거 한번 해봐. 돈 모자라면 내가 돈 보태줄게. 응? 형, 돈 없으면 내가 돈 보태줄게. 한 1,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전세 안 사면 한 500만 원만 좀 구해봐. 누나 500만 원만 구해봐.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그 대신에 수익 나오면 내한테 인사 좀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뭐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살았다 이러면은 내 혼자 수익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면은 2억 정도만 벌렸어도 한 15억 안팎으로 벌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좀 잘 알면 옆에 주위 친척, 후배들, 선배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재산도 없고 고생만 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도 500만 원, 1,000만 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세 안 보고 집 하나 사놔라. 아니면은 들어갈 때 대출 받아서 나중에 이 집에 들어가라. 아파트 선평은 되니까 소동이라서 이제 좀 인구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살면 뭐 한 2,30만 원 준비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살다 보면 몇 년 살면은 매달 벌 수도 있다. 네가 재개발 공부 조금만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도움 주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물건들 또 사러 전세가 많고 기업 투자하러 다니겠죠. 평생 저축해도 1억도 돈을 못 모았는데 이 부동산을 좀 알아가지고 1, 2억을 몇 년 동안에 벌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뿌듯할 거 아니에요. 좀 못 사는 동생 있고 형님이 좀 어려운데 누나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좀 해주면 그럼 그런 정보 주면 얼마나 큽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물건이 권리 분석에 있어서 배당 분석이 안 되면은 차라리 어려운 물건이었거든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책이 있었어요. 이 물건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책. 네, 배당 분석이 안 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15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도에 관한 배당 분석은 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최소한 15명은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정규 강좌 같은 거 들으실 때 제가 또 하는 정규 강좌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제 쪽의 수업을 듣는 게 또 좋으시면은 또 말씀하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요즘은 제가 강의를 좀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강의하러 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큰 좀 손실이에요.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금정부 쪽에서는 진짜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거의 10년 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강사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금정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시면 제가 힘 빠져요. 예. 그래서 앞에 북구청에서 하고 금정부 다른 쪽에서 이렇게 국비지원으로 수업할 때 수업을 여러 군데 다른 데에서도 도서관도 그렇고 수업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출석률이 거의 100%가 거의 계속 채워지면서 마지막까지 결석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여름철이고 좀 이래서 혹시 결석하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 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에 위치하고 그래서 북동쪽으로 8m 내에 구장도로에 접한다. 8m 정도 도로 접하면 차 2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냥 참고사항 내용 있고, 자, 주거용 정보. 뭐, 요거 하나만 오늘 수업 그냥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소 기준금리는 2019년 5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소 기준금리 한번 볼까요? 자, 말소 기준금리 체크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건재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그러면, 건재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찾으려고 하니까, 건재당이 없다 그랬죠? 그럼 가압류가 2019년 5월 8일, 8월 20일, 압류 9월 26일 있는데 날짜 빠른 게 보통 위에 있거든요. 그럼 날짜 빠른 제일 빠른 날짜가 2019년 5월 8일이죠. 가압류. 그래서 여기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19년 5월 8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등기부에 빠른 게 있으면 만일에 등기부에 빠른 전세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순위 전세권. 더 빠른 가등기가 있으면 선순위 가등기. 더 빠른 가처분이 있으면 선순위 가처분. 그럼 이런 것들은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임차인을 분석할 때는 대항력 날짜를 본다고 했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는 중등록 전입 날짜,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 날짜. 그러면 이거는 주거니까 중등록 전입 날짜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선순위인지 아닌지. 자, 이 임차인의 제일 날짜는 2016년 6월 1일이죠. 2016년 6월 1일. 자,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 2019년 5월 8일보다 빠릅니까?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주시면 네. 자, 말소 기준권리 날짜가 2019년 5월 8일이잖아요. 건재당 가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보니까 5월 8일인데 2019년인데 임차인의 제일 날짜가 2016년 글자 잘 안 보이는데 2016년 6월 1일이거든요. 일단 2016년이에요. 2016년.
그러면 말소 기준금리보다 임차인의 재임 날짜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예, 대답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죠. 빠르죠? 빠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질문이 있는데 전입일은 6월 1일이고 확정일은 6월 23일 아닙니까? 5월 23일이에요. 5월 23일. 여기 날짜가 예, 가까이 보면 5월 23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요? 5월 23일입니다. 네. 이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예, 질문을 이제 먼저 하셔서 예, 우리 어머님은 젊었을 때 공부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입 날짜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그러니까 손해본, 쉽게 생각하면 손해본 임차보증금은 낙찰대금 외에, 내가 낙찰 2억 얼마 이거 낙찰받았잖아요. 이 2억 얼마 외에 어떻게 된다고요? 별도로 내보낼 때 돈을 줘야 돼요.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돈을 줘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 얼마 되어 있죠? 9천만 원 되어 있죠. 대항력 있음이라고 빨간불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 9천만 원 중에서 배당 다 못 받는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찰자가 돈 따로 낙찰자금을 별도로 줘야 된다. 자, 이 보니까 전세 9천만 원, 2016년도에 9천만 원이니까 2016년도에 전세 9천에 들어갔으니까 요 가격 시점 현재 2019년도 있죠. 9월달이면 3년 뒤죠. 그러면 2016년도에 9천만 원 전세 들어갈 때보다 이 가격 시점 2019년도 9월달에는 전세 시세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1억이나 1억이나 뭐 집 좀 도배작가 피카닥 이러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5천 개의 선칭이고. 그러면 나는 이 집 잘만 사면 진짜 돈 몇백만 원도 안 들이고 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억 번단 말이에요. 자, 재개발 쪽에 사실 돼 있잖아요. 제일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재테크해요. 내가 연립이나 빌라나 좀 허름한 거 사가지고 LH에 1억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전세 보증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기 돈을 거의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1억 이하 전세는. 그러면은 내가 1억 1,100억 2천 주고 사가지고 뭐 한 500만 원 공사해가지고 전세 1억에 LH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기 굉장히 쉬워요. 그럼 내 묶이는 돈은 굉장히 적게 묶이죠. 그럼 3, 4년 뜯어놔버리면 가격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재개발 물건을 사서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액이 싼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원룸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전세 나가지고 돈 회수 다 하고 돈 적게 묶이는 돈 가지고 그냥 가볍게 뜯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매도 차익이 한 1, 2억 나는데 나는 묶인 돈이 1, 2천만 원밖에 안 묶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제일 좋아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배당 대상금의 배당 순위 선정했는데 저번 주에 우리 배당 분석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배당 관계, 배당 순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배당 분석하는 거 배당 순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확정일자는 2016년 5월 23일이에요. 자,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한 날 다음 0시부터 예, 빨라도 발생됩니다. 자,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는 전입을 전제로 합니다. 자, 여기에 2016년 5월 2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만일에 전입신고를 5월 22일 날 했어요. 만일에 전입신고를 예를 들어서 5월 22일 날, 그럼 5월 23일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5월 22일 날 가압류, 건재당 이런 것들보다는 5월 23일이 늦겠지만 5월 23일 확정일자보다 늦은 가압류나 건재당 있죠.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건재당 가압류, 압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배당을 먼저 받아가요. 그런데 전입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전입을. 그러니까 확정일자 날짜하고 최소한 같은 날이라도 받아놔야 돼요. 같은 날이라도. 그러면은 6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거든요. 6월 2일 0시. 그러면 내가 오늘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전세 3억의 집에 들어가는데, 전세 3억의 집에 들어가는데, 네, 그 집주인이 내가 전세 계약하고 잔금 치고 전입신고할 때 건재당 가압류 하나도 없이 집이 깨끗했는데 그 아파트가, 내가 전입하고 잔금 치는 날 은행에서 대출을 뺐다. 만일에 6월 1일 날 내가 전입신고하는데 6월 1일 날 은행에서 대출을 뺐어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의 권리관계는 건재당도 6월 1일이고 전입도 6월 1일이잖아요. 그럼 건재당은 6월 1일 날 건재당 되는 거는 등기소에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6월 1일 날 낮에 등기했겠죠. 낮에. 근데 전입을 6월 1일 날 해서 전입의 효력은 언제 발생된다고요? 다음 날 0시. 그럼 6월 2일 날 밤 0시. 그러면 내 전입신고 날짜하고 건재당 날짜하고 은행 대출 날짜하고 똑같으면은 내가 건재당보다 하루 뒤로 밀려요. 후순위로. 그러니까 건재당 날짜보다도 무조건 하루라도 빨라야 돼요. 하루라도. 자, 그러면 이 확정일자 5월 23일은 전입의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되니까 5월 23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6월 1일 이 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6월 2일 0시죠. 6월 2일 0시. 그러면 최소한 6월 2일 0시에는 6월 2일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일이 2019년 10월 24일. 자, 이 분석하실 때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셔야 돼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거든요. 마지막 날짜. 그러면 11월 4일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11월 4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10월 24일 날 배당 요구 신청했죠. 배당 요구 1. 이게 배당 요구 신청한 날짜거든요. 그러면 11월 4일보다 빨리 배당 요구했죠. 그럼 이건 배당이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것도 분석 안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 배당 요구일이 2019년 11월 5일이다. 이 배당 요구일이 2019년 11월 5일로 되어 있다. 이 사람은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럼 배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천만 원 배당 하나도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낙찰되고 매일 별도로 9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 그러면 선수님 대학령님 인생 분석하실 때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나 이런 걸로 의해서 아니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배당 분석 이런 것도 하지만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지만 임차인은 배당 받는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있죠. 전세권, 건재당권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등기되어 있는 건재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배당 안 해줍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러면
배당 요구 종결이 2019년 11월 4일인데 이게 경비가 언제 들어갔죠? 8월 21일 날 들어갔죠. 2019년 8월 21일 날 경비 들어갔거든요. 2019년 8월 21일 경비 들어가고 9월 21일, 10월 21일, 11월 21일 3개월 정도 뒤가 보통 배당 요구 종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놓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안팎으로 배당 요구 종결이 끝나요. 그럼 경매 들어가면은 거기는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이나 건재당권자나 등기부의 권리관계에 뭐 기재된 사람들한테 다 법원에서 통지를 하거든요. 이해관계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낙찰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그 내용을 모르면은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런 전화가 받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배 타고 나가는데요. 어디 가는데? 아니, 그 외국에 원예만 센터로 지금 이제 그 배 타고 외국에 나가다 6개월 뒤에 들어. 이렇게 전화 온 적도 있었어요. 저 어디서 가니까 지금 이제 막 공해로 나간다고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나중에 전화가 안 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배당 요구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체크하시고 임차인 분석에서 현장에서 만난 이렇게 하니까 대체 계약을 전부 사용한다고 안내문 전달했고 전입 세대 전입돼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 말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 말입니다.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전입날짜, 확정일자. 여기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변제되지 아니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매수인은 낙찰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매각문금 인쇄서에 보면 보통 나와 있어요. 자, 채권금액 합계 5,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게 가압류는 이렇게 금액이 74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캐피탈에서 1,900만 원 있는데 우리 카드에서도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압류가 하나 있잖아요. 기장군, 부산광역시. 이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압류 세금이겠죠. 세금.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서 당해세 있잖아요. 당해세는 압류 등기 날짜나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낙찰고지서 발송일, 자진신고일, 뭐 이런 것들이 법정기일이라고 했는데 법정기일이라고 딱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이게 낙찰고지서 발송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그러면은 법정기일도 압류 등기된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압류 등기 날짜하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2019년이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는 언제죠? 2016년이죠. 6월달이죠. 효력이. 그럼 3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은 이 기장군에 관한 압류는 세금의 순위가 좀 늦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만일에 세금이 당해세다 이러면은 이 등기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당해세가 먼저 무조건 제일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당해세가 압류 등기 날짜, 법정기일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배당을 어떻게 한다고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해세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이 채권액 해봤자, 채권액 합계해봤자 한 5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5,300만 원. 그렇죠. 캐피탈 4,600, 카드 740, 그 다음에 우리 카드 800. 뭐 이러니까 돈이 한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금액이 이 가압류 부분은 지금 다 확정일자보다 다 후순위고, 그렇죠? 확정일자는 빠르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은 압류된 요 세금은 3년 뒤고, 그러면 당해세라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뭐 당해세라는 거는 금액이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다. 몇 억씩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확정일자가 효력이 최소한 2016년 6월 2일에는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확정일자가 배당이 제일 먼저 받아야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배당 순위에서. 당연세가 설마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한 1억 5천 정도 가져갔다. 당연세가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요 금액이 만일에 5억, 6억, 7억만이 좀 크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뭐 ABC, 뭐 주식회사 무슨 채무자는 무슨 회사다. 이러면은 세금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세금 부분이. 근데 그냥 개인이고 이 집해봤자 큰 사업을 하기에는 이렇게 추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15명이 세금 부분이 배당이 얼마 받아가고 당연세가 얼마 있는지 내용을 모르지만은 뭐 한 2억 정도 써놓으면 1억 7, 8천 정도 써놓으면은 확정일자 배당을 웬만하면 다 받아가서 이 임차인의 손해보는 보증금을 일수해서 내가 내보낼 때 줘야 될 돈은 거의 없겠구나 정도는 짐작하면서 배당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9천만 원 배당 거의 다 되겠구나. 혹시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극히 얼마 안 될 거야. 극히 얼마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이 차를 가감하게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 분석하는 방법까지 실무에서 지금 좀 해봤습니다. 자, 세금 부분이 채무자나 소유주가 어떤 법인이나 회사나 이러면은 세금이 부가세라든지 세금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이고 빌라 아파트 해봤자 사박에는 큰 돈은 아니고 등기부상에도 카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신고라든지 뭐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이런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당 순위가 빠른 게 크게 없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확정일자에서 배당이 거의 다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감하게 잘 들어갑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분석하는 요런까지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건 하나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할 때 참 신고사항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기본 문건 자료 나눠드린 거 지금 참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10개 넘게는 드렸잖아요, 문건들을, 프린트물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명할 때는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 번 더. 그 다음에 안 했던 것 중에서만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물건들 이제 설명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소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전세금 안고 살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돈 적게 묶이는 물건을 한번 사봐도 좋다라는 걸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소동은 집이 싼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다른 재개발 구역이나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소동사 구역 소동 중에서 정말 돈 적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지 부동산을 한번 돌아다니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리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그 경매 물건 자료 드린 것 중에서는 심학습 내용은 좀 더 빨리 하고, 공매는 제가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오늘 같이 병행됐는데 같이 나머지 뭐 공매 부분 작업부터 보고, 재개발 재건축 좀 보고, 사람 좀 보고, 재개발 재건축하면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 있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재개발 물건을 두 개를 샀을 때 세금 부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믹스해서
남은 시간 동안은 경력 근무 말고 남은 시간 동안은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쭉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에서 1분 남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10분을 안 넘기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시간 40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